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SK증권 미래전략부문 최석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근데 지금은 미래전략을 맡고 계시는데 네. 채권 분야 애널리스트셨기 네, 때문에 네, 네. 오늘은 좀 채권 시장 좀 많이 여쭤보려고요. 예. 특히 요즘에 예. 이거 뭐 금리, 예. 특히 국채금리 예. 얘기 빼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주식 투자만 하더라도 심지어 저기 코인판까지도 예. 뭐 부동산은 당연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1년 반 이상 기준금리 계속 올라왔고 네. 미국채는 거의 10년물도 이제 5%에 다다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막 고금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래도 오랫동안 채권 애널리스트 네, 하셨으니까 네.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예. 이렇게 고금리 때문에 혹은 이 변동성 때문에 막 크게 흔들렸던 것들 좀 많이 있었겠죠. 그럼요. 예. IMF 외환위기라는 게 있었고 이후 단계에 보면 뭐 굵직한 걸로는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이외에도 사실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경기 침체 위험,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일 뿐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또 경기의 침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다. 다만 이번에 다른 건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지난 70년대 이후에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금과 같은 크기의 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이 나타났던 적은 한 50년 된 거죠. 예,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실 금융시장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의 크기도 훨씬 더 큰 것 같고 좀 두려움도 더 큰 것 같아요. 금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은 금리라는 게 확실성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어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그만큼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가격 변수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이후에 막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약을 한 당시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정해진 거는 그냥 정해진 거거든요. 네. 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제활동들이 이거를 근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출 받을 때도 마찬가지요. 기업들의 모든 활동이 저희가 대금 지급하고 이럴 때 뭐 어음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주식으로 대금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죠. 예. 그건 이제 변동성의 문제 때문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인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하는 경제 활동에 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시장에서 맨날 변하고 시장에서 변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어떤 채권형 또는 금리부 자산의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금리라는 게 그런 어떤 독특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주식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네. 그 밸류에이션의 식을 딱 보면 아래에 항상 붙어 있는 게 1 플러스 R의 뭐 N승 이렇게 됩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자율로 할인해 준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자율. 모든 자산의 가치는 미래에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흘러올 현금 흐름의 합인데 그렇죠. 미래 현금 흐름. 그냥 합은 아니고 그거를 할인시켜 준 거에 합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 뒤에 있는 거는 이자율로 쭉 해서 저만큼의 이자율로 할인해 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산의 가격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거 아까 제가 분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모. 네. 생각해보면 분모의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얘기는 위에 이제 현금 흐름이 있을 거고 밑에 R이라는 이자율이라는 게 올라가면 전체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수로. 예. 그런 현상을 모든 그 자산 가격에 미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올라가는 코인 같은 상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격은 금리가 오를 때 하락 압력을 받게 되고 지금과 같은 빠른 금리 상승 하에서는 그런 하락 압력이 더 빠르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자산 가치의 하락 압력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50년 만에 가장 강하고 빠르게 네. 금리가 오른 그런 시장. 또 그만큼 빠르게 자산 가치가 떨어진 네.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좀 결과론적부터 좀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고금리 상황이 언제쯤이면 좀 마무리가 될지. 네. 원래 이거는 뭐 파월 의장도 모른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당연히 뭐 누구도 모르죠. 예를 들면 이제 금리라는 것도 이 시장 가격 변수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저점이든 고점이든 맞추기는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저 역시도 뭐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냥 전제 조건을 단다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중요하고 굵직한 게 있는데 예. 그게 어떤 변곡을 보일 때겠죠.
그 변곡을 보일 때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물가하고 경제 사이클, 네. 경기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재정 정책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의 조합이 금리를 지금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게 다시 금리를 끌어내릴 만한 역할,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좀 조합이 바뀔 때, 그때가 어찌 보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라고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참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 네. 그래서 도대체 그런 변수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책 이름도 나의 첫 채권 투자 맞습니다. 교과서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물가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많긴 하나 지난번 아. 고점 이상으로 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미국 물가 상승률이 네. 다시 뭐 8% 7%막 하진 않겠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렇죠.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두 번째는 사실 금리가 이만큼 됐는데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자산 가격도 자산 가격이지만 미국 경제가 잘 확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시장 금리가 5% 넘어가고 뭐 정책 금리는 이미 5%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면 이게 다 꺾여가지고 진작에 고꾸라졌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 우리가 미국은 현재 좋을지 모르나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빠졌을 때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은 나쁜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게 이제 발현되는 시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적어도 지금의 미국의 호황이 계속되긴 어렵겠다. 문제는 언제 이게 바뀔 거냐의 문제인데, 다들 많이 생각하시듯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쯤에는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영향을 받아서 미국 경제도 침체에 준하는 경기 둔화를 좀 경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경기와 저기 사이클은 이 물가 사이클로 보면은 내년도 중반 정도면은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거고요. 경기 하강, 그러니까 네네네. 2024년 하반기면 미국 경제가 네. 경기 침체에 준하는 네. 경기 하강이 네.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셨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게 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예상과 다르게 지금 현재도 계속 미국 경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제가 보기엔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 일종의 이건 디커플링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은 그 트럼프 때부터 지속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 미국 주도의 경제 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 이제 그런 노력들이 영향을 일부 미치는 것 같고, 다른 지역들로부터 미국 지역으로 들어오는 데 대한 어떤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사실은 해외로부터 이민을 좀 중단시키면서 본인 내부에 있는 고용을 늘리는 이런 방식들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한테는 잘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글로벌 경제를 그런 어떤 독립된 어떤 주체만이 계속 잘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른 나라의 경기 침체라든지 나쁜 상황들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전이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지역들이나 주요 국가들의 경기 동행지수라고 봐야 돼요. 선행지수, 동행지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글로벌 교역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단지 그 시점이 기존 몇십 년간 이제 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이 경기의 둔화 시점을 뒤로 늦추는 효과가 있다 뿐이지, 그게 둔화를 안 시키고 미국만 계속 좋고 나머지는 계속 나쁜, 이렇게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전에 비해서는 연준이 더 뒤늦게 이 경기가 둔화될 거고, 그 이전까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물가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갖는 것이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또 사실 미국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벌어지게 되는,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어찌 보면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 방식의 주된 이 기제랄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원의 무기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원의 무기화가 전반적인 어떤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연준 입장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천천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려는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더 올리려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네, 네. 주변 여건들이.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국채 금리 놓고 보면 특히 미국채만 네. 놓고 봐도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원래는 정상적인 상황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른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죠. 역전. 이것도 한 1년 전부터 많은 네. 사람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면은 그때부터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 논란이 지금 거의 한 1년 반째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뭐 왔다 안 왔다, 올 거다 안 올 거다, 소프트 랜딩이다, 아니면 하드 랜딩이다, 아예 노 랜딩이다. 네. 경기 침체 없을 거다. 뭐 이런 말도 나왔었고요.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인 게 일반적이겠죠. 왜냐하면 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이자, 확정적 이자 거래에 대해서 더 많은 리스크를 주는 거죠. 뭐 하다못해 우리가 돈 빌릴 때도 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나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은 분들한테는 오래 빌려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돈을 빌려줄 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저 장기 쪽이 높은 게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빈번하게 우하향,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하향의 수익률 네. 곡선, 말하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해석을 해보면 채권 시장이 단기 금리 쪽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 당국한테 좀 있으면 경기가 둔화될 테니 예. 빨리 금리를 이제는 내릴 준비를 시작해라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이 맞습니다. 중앙은행에게. 예.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얘기하는 거는 아닐 테고 과거 경험을 보면 정말 다수의 경우에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그 정도는 뭐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데 역전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침체를 했던 게 다수의 경험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경험이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그 부분에 입각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이 상황을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더 좋은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결국 시장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실패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과거 경험을 보니까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빠르기도 너무 빨랐고 최근에 몇십 년간 보면 빠르기도 빨랐고 과거에 역전이 된 이후의 과정을 보니까 금방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이게 맞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국 경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연준은 그거에 시장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미국 경제와 미국의 물가 이런 쪽에 또 물가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반응을 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이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보냈던 어떤 시그널이라는 게 사실은 지난 몇십 년간에 걸쳤던 그런 경험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너무 많이 앞서갔던. 그렇죠. 앞서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서갔던 부분 때문에 사실 최근에 보면은 그게 조금 되돌려지는 현상들이 네. 나타나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믿음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의 양상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장기 금리가 쭉쭉 빠지거나 또는 이제 이 경기라는 것이 그 장기 금리 하락을 정당화시킬 만한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겠구나라는 걸 시장이 인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몇 주간 금리가 굉장히 빠른 폭으로 특히 장기 금리 위주로 네.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근저에 있는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점은 저는 내년 하반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르나 이번에 이런 상황이 결국은 경제에 부담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금리 수준이라는 게 경제에 부담을 주고 그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게 물가도 내리고 경기도 침체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금리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어떤 구조라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 시점이 지금 시장도 어느 정도 오류를 범했던 거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경기의 확장이라든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거를 교정하게끔 만드는 이제 이유들로 작동을 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점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지금 미국 기준으로 5.5% 네네. 기준금리 이 수준이라면은 경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결국에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경기가 악화된 후에야 네. 금리를 좀 후행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네. 내년 하반기쯤이면은 좀 경기 침체에 준하는 경기 네네. 악화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하반기쯤이면 금리 인하를 네, 네. 볼 수 있다. 이게 사실 기존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망이라보다는 기대인 건데 2023년 하반기 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야. 그러다가 24년 초, 그러다 24년 중반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다. 네, 네, 네. 그게 그만큼 물가가 안 내려오고 있으니 네, 네. 경기도 안 내려오고 있으니. 네. 아이고. 그 이제 결국은 전망을 했다가 계속 틀리고 있는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만큼 또 시장은 계속 고통을 네, 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과거와 뭐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가 달라졌다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 자산시장 전반 또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그 연준이라는 이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게끔 정책을 해왔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유동성을 풀었다가 사실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과거 우리가 이게 경제는 그 정책이라는 건 사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인데 네.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 정책이라는 게 그 모든 거를 뒤흔들 만한 힘을 가질 정도로 의존도를 높여왔다는 거예요. 민간 경제의 의존도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준으로부터 학습이 되고 이런 어떤 뭐 예전 경제학적인 네. 그런 걸로 배웠을 때 잘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어떤 경제학적 논리에 근거한 비즈니스 사이클과 물가와 금리 정책과 이런 정상화된 과정을 기대는 해봅니다만 네, 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사실은 내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이제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사실은 워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네. 지금까지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갔다가 아닌가벼 하면서 튀어오르고 네. 내려갔다가 아닌가벼 하면서 튀어오르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근데 뭐 내년 하반기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내년 중순쯤 되면 네. 그래 24년 하반기 이제 우리 24년에 와 있어. 이제 봄이고 여름이야. 겨울이 올 수도 있어. 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를 반영을 해야지 하면서 또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갈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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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때는 이거를 또 믿어야 될까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지침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금리를 이렇게 인상한 이후에 지금도 사실 좀 장기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음번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 동결을 시작해야 되는 환경이 되면, 어쨌든 그 끝은 그게 어느 시점일지 모르지만 동결 이후에는 인하거든요. 아하.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인상을 해버리면 네. 그 다음번이 동결이 계속될지 더 추가로 인상을 해야 될지 바로 여기서 인하를 해야 될지 경우의 수가 3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과거 그래프를 보면 항상 인상의 끝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동결 기간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한 번 더 여기서 금리를 올리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민감해진 거고 시장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만약에 정책 당국이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한 번쯤 하고 계속 동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인상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제가 보기에 이 동결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끝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인하 쪽에 가까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맞습니다. 끝은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내년 한 하반기 정도로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계시는 있습니다.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네.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네. 그럼 이 고금리가 그래도 한 1년은 더 가겠네. 네네네. 그럼 난 무엇을 해야 하나? 네. 어떻게 해야 하나? 네. 라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1년보다는 이제 뭐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니까 좀 빠를 거라고는 보나. 어쨌든 지금부터도 시장 금리 또 먼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고금리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건데, 고금리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빚내지 마셔야죠, 사실은. 빚내서 투자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시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이 가격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채권을 살 때, 네. 본인의 자금에 필요한 어떤 만기, 말하자면 예. 만기 일치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많은 사건들이, 금융시장에서 있는 많은 사건들이 결국 뭐냐면, 만기 불일치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도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부채를 단기로 끌어당기고, 내가 자산을 장기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부채를 갚아야 될 시기는 돌아오는데 내 자산 가격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유동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올해 초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네네, 그러다가 맞습니다. 망한 거죠. 네네. 그 결국은 개인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서 그러면 개인도 빚내서 장기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사 빚을 내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이 돈을 투자 기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는 네. 뭐 길면 1년에서 2년 생각하고 있는데 채권은 갑자기 뭐 10년짜리, 30년짜리 채권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내가 돈을 이걸 써야 될 때 또는 내 투자 기간을 넘어설 때 이거를 팔아야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고 네.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격 불문하고 팔아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채권이 갖는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중간에 어떤 가격 변동을 거치건 간에 만기가 되면 원래 내가 약속했던 그렇죠. 만큼은 준다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이익, 평가손이라는 거는 중간에 있는 개념이지 만기에 가면은 평가손, 평가이익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이 돼서 굉장히 금리가 높아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만기가 돼서 내가 더 높은 금리로 투자를 할 수 있네? 재투자할 때.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어떤 상품이 이게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기간과 투자 기간이죠. 투자 기간과 그 만기가 일치하거나 거의 이 만기가 비슷한 자산을 샀을 경우에는 중간에 가격 위험으로부터 내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장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장기채 투자하셨다가 지금 많이 어려움도 겪고 계신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국 뭐냐면 이거를 주식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내가 이 가격 위험으로부터 뭘 먹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채권의 근본적인 어떤 속성을 버리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속성은 뭐냐? 만기가 되면 원금을 받는다. 원리금을 다 상환받는다. 그래서 지금은 전망에 근거해서 그렇게 장기채를 사고 파는 것도 좋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산의 상당 부분은 만기가 됐을 때 확실성이 담보되도록끔 그 투자의 기간과 내 채권의 만기를 이렇게 일치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겠죠. 만기 일치. 네.